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이 부동산 시장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놈의 부동산 시장, 부동산 PF 문제, 또 인구 감소와 연결지어서 이 부동산 문제, 또 청선 공약까지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김인만 소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 토론 분위기를 더 조성하려고 세트도 좀 그런 식으로 갔는데 어떠십니까? 예. 쫄깃쫄깃합니다. 긴장도 되고요. 집중이 확 되는 게 네. 오늘 좋은 내용들이 그냥 마구마구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네. 한번 마구마구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좋습니다. 마음입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네. 인구와 부동산. 인구와 부동산. 뭐 인구도 큰 주제고 부동산도 큰 주제인데 네. 이 관계를 잠깐 규명해야 될 것 같아요. 관계를 네. 뗄래야 뗄 수는 없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인구 문제야 뭐 대한민국 존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주제보다도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요. 네. 이걸 부동산하고 이제 맞물리면 네.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시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차가. 왜냐하면 인구라는 얘기는 예. 이제 절대 수요잖아요. 인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우리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아니면 예. 거의 몇 살 때 집 살 수 있을까요? 예. 30대도 쉽진 않거든요. 무리한 대출을 받아야 되면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정말 심각하다. 줄어들고는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느끼기에 정말 심각하다고 느낀 게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급감합니다. 급감. 네, 네. 2024년까지 왔는데 예. 급감하죠. 그러면 그 애들이 성장을 해서 주택 구매 연령 적어도 30대 많이 양보해가지고 이제 30대라고 합시다. 보통 40에서 69세, 59세까지가 주택 구매 연령인데 네. 많이 양보해서 30대. 그러면 그 친구들이 2015년생들이 성장을 해서 주택 구매 연령 30살까지 많이 양보해서 30살까지라고 치면 몇 년? 적어도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저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20년 후에는 반드시 문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 뭐 서울 집중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데 네. 우리가 20년 후까지 또 예상을 해버리게 되면 20년 후에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아니 2개월 후에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20년 후 집값을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건 이거는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응은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상당히 좀 긴 텀을 두고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영향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의 의견은 뭐 단기라고 한다면 뭐 적어도 향후 10년 이내. 10년 이내. 네네. 그러면 2024년이니까 약 35년 정도까지는 2040년까지도 저는 뭐 크게 좋습니다. 영향은 그러면 없을 것 같아요. 2040년까지는 인구가 부동산에 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영향 줄수 있어도 있겠지만 우리가 치명적으로 영향은 안 받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년 이후에는 시장이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식으로든 어떤 영향을 줄 영향을 겁니다. 강하게 줄 것이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인구 문제가 큰 부동산 시장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뷰를 많이 갖고 있어요. 변수는 있겠죠. 예, 변수는 있겠지만. 정책이 네. 뭐 왜곡이 될 수는 있잖아요. 네. 뭐 최근에 나온 총선 공약을 보니까 뭐 주택을 제공해주겠다. 네. 뭐 이런 공약이 있는데 주택을 제공해주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시장이 또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책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저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무조건 준다라고 하면 아니 그럼 집을 살 사람들이 아기를 놓고 결혼하고 아기를 놓으면 집을 공짜로 준다는데 굳이 무리해서 뭐 니움이라든지 3기 신도시 분양을 왜 받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인구 문제에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이 단행되고 그게 어쩌면 그런 정책의 경로를 통해서 인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네. 그 영향이 뭐 크진 않을 것이니까 시장을 좀 전망하는데 좀 판단하도록 하겠고요. 네네. 지금 당장 이 저출산 문제와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것이 또 당장 우리가 총선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네네. 총선 공약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선 공약 나왔죠. 네. 그래서 좀 제시해 드렸는데 네.
총선 공약들을 보시면서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인데 부동산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평도 좋고 비판도 좋고 여러 가지 생각들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여당 야당에 누구 편을 들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내용 자체를 보면 현실성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여당이 3조 원 예산이 3조 원이고요. 민주당은 28조입니다. 예산을 본다면 현실성은 국민의힘이 좀 높지 않을까. 3조 원 정도야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뭐 출산휴가 늘려주고 예산 좀 지원 금액 좀 늘려주고 하는데 효과 측면에서 보면 느낌이 올까요? 지금 또 이제 사실 느낌이 오는 건 집 한 채 준다라는 게 일단 먼저 느낌이 팍 오거든요. 야당에서 제시한 부분. 네. 그러면 여당에서 제시한 부분은 좀 현실성은 있으나 우리가 제가 신혼부부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다. 애기 놀까 말까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출산휴가 좀 늘려주고 돈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내가 굳이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서 우리 애기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최근에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왔지만 놓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낳을까 말까 할까 말까 1년 있다가 할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으나 나는 좀 부정적이야.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나 책임 못 질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다수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야당안을 보면 뭐 좀 파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출산할 때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겠다. 네. 임대주택을 일단 주고 나중에 분양 전환해서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다. 이거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 두 자녀는 24평, 우리 전용 59. 세 자녀는 33평. 이걸 진짜 공짜로 준다? 근데 이게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진짜 공짜로 준다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34평 아파트를 준다고?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근데 이게 임대주택을 주고 분양 전환할 때 내가 돈을 얼마 내라고 하면 또 문제가 다시 또 계산법이 달라지는데 일단 그냥 준다라고 하면 해볼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년 예를 들어서 매년 신혼부부들 한 20만 상이 나타난다. 매년 20만 호에 대한 주택을 정부가 책임지고 공짜로 공급해준다. 자금도 부족하고요. 땅도 부족하고요. 지금 영끌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만 영끌해가지고 주택을 산 게 아니잖아요. 정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영끌해가지고 지금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또 영끌을 해서 매년 10만 호, 20만 호씩 공급을 할 수 있을까? 돈도 없고 땅도 없다. 땅이 좀 넓은 뭐 지방이나 이런 데 지어서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 측면에서 보면 서울이나 적어도 서울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이런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 어디에? 돈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면은 저는 뭐 네옴시티 같은 거 그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돈도 많은데 뭐 그 빈살만 뭐 2,800조? 10%만 그냥 해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해주는데 한 자리에서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산의 민족공원에도 공공주택을 짓고 여의도 국회 이전하고 그 자리에도 짓고 송도에도 짓고 동탄에도 짓고 다 짓습니다. 누구는 용산에 아파트를 받고 누구는 송도에 받고 그러면 거주 지역으로 한다면 서로 다 서울로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서울에 공공분양주택 분양 전환되는 주택 받고 싶어 라고 하지 누가 동탄이나 송도에 가냐고 용산에 아파트를 받든지 여의도에 받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병행되기 때문에 저는 주택을 준다는 건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그냥 돈을 주는 게 맞다. 제가 12월에 2023년 이제 작년이 됐죠. 12월에 일본에 이제 잠깐 다녀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이제 여행 겸 갔다가 일본의 현지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하다가 마침 이 출산 얘기가 나왔어요. 네. 한국의 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떠냐라고 하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우리가 지금 0.7 얼마고 일본은 1.3인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2배 정도 높거든요. 어떤 정책을 하냐라고 하니까 그분 이야기가 일단 일본은 출산하면 고정적으로 돈을 준다. 기본급으로 뭐 500인가 1000인가 일시불로 지불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애가 몇 살 될 때까지 고정적으로 돈이 나가고 의료보험
거의 공짜처럼 해주고 자녀 키우는데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로 지원을 해준다. 딱 정해져 있다. 근데 저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는 지자체마다 뭐 얼마 준다 다 달라요. 뭘 해주지? 솔직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산을 쏟아붓는데 뭘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다르고 당진시 다르고 원주시 다르고 좀 표준화 통일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헝가리인가 무슨 나라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얼마 일정 금액을 주고 결혼하면 일단 대출을 해줍니다. 자녀 한 명 출산하면 이자 감면. 헝가리 두 명 출산하면 네. 그냥 이자 원금 감면.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파격적이지 않나.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자면 3억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한 명 놓으면 이자 무이자, 2명 놓으면 원금 탕감. 그러면 3억을 받아서 대출을 좀 받고 아니면 자기 자본 모아서 충분히 내 집 마련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정책들 하나만 딱 나와줘도 저는 그냥 정책은 쉽고 심플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딱 보면 오케이 됐네 할만하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여당 야당 안을 보면 한쪽은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한쪽은 뭐 실현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래서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당 야당 둘 다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측면에서 보면 좀 약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야의 저출산 공약을 비교해 봤을 때 김인만 소장님의 어떤 문제 제기라든가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진단 이런 말씀 잘 들었고 토론이다 보니까 또 저의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저는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네네. 실현 가능하냐 여부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 공약들이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네. 있는 것들을 미세 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가능합니다. 거고요. 네네. 다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28조 원의 재원을 들여서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라는 공약인데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거시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문제 가지고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국가채무 문제도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2024년 기준으로 네. 국가채무가 정확히 GDP 대비 50%를 넘어서는 해가 돼요. 네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일인 겁니다. 네. 이건 기재부의 추계대로만 가정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2019년부터 계속 늘어났죠. 계속 재정 적자 맞습니다. 19, 20, 21, 22, 23 계속 재정 적자였고요. 맞습니다. 24년에 대한 재정 계획도 적자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예.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8조 원을 또 추경을 편성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저출산이라는 중장기적인 미래적인 대응을 위한 대응책으로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네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렇죠. 불시 일어났을 때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저출산 대책의 대상의 경우에는 좋을 수 있으나 그들이 표를 던지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하고 싶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출산에 대한 문제인식 하에 마련했었던 이런 제도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노력들입니다. 네네. 그 부분에서는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미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거나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들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뿐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부부 혹은 결혼의 생각이 없었던 잠재적인 그 부부라고 한다면 이들이 결혼을 해야지 이들이 그렇죠. 아이 안 낳던 아이들 부모가 아이를 낳아야지 아니면 한 명 낳았던 부모가 2명 낳아야지를 유인하는 유인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정확하십니다. 그러세요? 네, 저도 정확하게 생각하고 네. 뭐 어느 쪽을 응원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네. 둘 다 저는 비판을 하고 싶은 입장인데 일단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셨듯이 재정 적자가 늘어나잖아요. 예. 혜택을 줍니다. 누가 갚습니까? 결국에는 미래 세대들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성 세대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일단 혜택을 주고 나중에 니들이 갚어. 그렇죠. 돌 하나 빼서 그냥 위에 돈을 예. 막아주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여러 가지로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해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거든요. 네. 도대체 뭐 했을까? 네. 그 수십조 돈이 다 어디 갔을까? 네.
왜 출산율은 줄어들고 아무도 체감을 못하는 걸까요? 진짜 안타깝고요. 제발 지금이라도 총선이 4월이잖아요. 총선 전에 뭔가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정치인들은 물론 표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출산 문제가 지금 6개월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여당 야당 경쟁하지 말고 정부 여당 야당 머리를 좀 맞대고 네. 제대로 된 진짜 애기 놓고 싶어 또 출산하신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네. 표를 위해서 뭐 자꾸 뭐 유인책이 나오는데 기존에 출산하신 분들은 또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애기 잘 키울 수 있게 잘 놓고 잘 키울 수 있게만 좀 해주면 되는데 너무 좀 정치적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 정책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 지 그동안 쏟아부었던 예산이 4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400조요? 네. 와, 400조 그 돈으로 공공임대 지었으면 그 수십만씩 나왔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같은데요? 추경 편성을 통해서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또 재원을 쓰고자 하는 게 약 30조, 28조 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논의했던 게 실현 가능성이에요. 네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거 하면 당신들이 좋아요라는 좀 선심성 그런 공약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네네. 실현 가능성. 두 번째는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효율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00조 원을 투입했으면 400조 가치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투입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 100조 투입하고 1조 가치의 뭔가의 베너핏을 가지는 그런 정책은 지향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조를 투입해서 400조의 가치를 가져올 만한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성에 있어서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진단.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마련해서 정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출산을 해요. 그러나 그런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성격이 많기 때문에 당장 또 출산율이 다시 떨어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진짜 이게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네.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해줍니다. 분양 전환합니다. 네. 10년, 20년 계속? 만약에 1년 해주고 말아버리면 출산율 잠깐 증가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예산이나 정부 능력이나 국회나 우리 국가 재정 차원에서 이걸 10년, 20년, 30년 계속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발 이 방송 진짜 국회하고요. 정부 관계자들 제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출산 대책이나 네. 그거밖에 뭐 우리나라에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서로 좋은 정책들은 그리고 좀 사실 원리가 좀 간단한 게 우리가 다시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왜 자녀를 많이 낳았을까요? 네.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 경제 성장을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거지 예산을 쏟아부어서 급하니까 지원책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네. 예산을 쏟아부어서 아기를 낳아라?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인 원칙. 네. 뭐 등록금 좀 지원해주고 의료보험 지원해주고 좀 자금 지원을 해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가장이나 엄마 아빠가 좋은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에 좀 충실하자. 제발 좀 이거 지원책도 나와야 되지만 경제라든지 특히 경제 성장도 그렇고 우리 경제 좀 제대로 좀 덜 봐주자. 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러면 이 1편의 저출산과 부동산 시장을 놓고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네. 끝으로 저도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같은데 저희가 네. 토론이니까 기본적으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책 공약. 정책 그러니까 공약. 좀 이런 정책들이 마련된다면 네. 저출산 문제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뭐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뭐든 좋으니까 혹시 평소에 생각하셨던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거나 네. 뭐 국회거나 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아주 심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1, 2, 3, 4, 5, 6, 7, 8, 9, 10 예. 너무 많아. 예. 그냥 한 개만 딱. 그럼 예를 들자면 앞서서도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집을 살 때 3억 원, 5억 원 무조건 대출해 줍니다. 한 명 출산하면 이자 없어. 무이자. 둘째 출산하면 원금 탕감 끝. 그러면 집을 안 살 사람은 안 하면 되고요. 집이든 전세든지 간에 특히 집 살 때 이제 좀 지원해주면 좋겠죠. 내 집 마련에 어디? 용산에 사고 싶은 사람은 사든지 송도에 사고 싶은 사람은 사든지 그거는 개인의 판단의 문제지 정부가 디테일하게 정해주지는 말자는 거죠. 심플하게 자금 지원 애기 놓으면 무이자
딱딱 해주면 소득 보지 않고 네.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은 왜 혜택을 못 받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는데 소득이 좀 높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심플하게 그냥 다 똑같이 3억 5억 무이자 원금 탕감 딱 네. 해주면 저는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의 어떤 저출산 대책으로서 그렇죠. 결혼- 한도를 좀 높여주고 네. 결혼하면 뭐 대출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뭐 그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죠. 탕감해주는 방식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의견을 드리고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네, 우리 그냥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출산문 예를 들어 출산율이 이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서 2024년, 25년에 진짜 출산율이 올라가요. 네. 결혼율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해에 떨어져요. 그런 대책들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저출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뭐 그 정책 중에 그 얘기를 하려면 100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냥 짧게 5분 안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공교육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어쨌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것들 말씀드리려면 아마도 100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5분 동안 그 고민 중에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공교육의 혁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교육비가 또 많이 들이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저출산을 야기해요. 그렇죠. 아이를 낳을 거면 같은 수준으로 교육시키고 싶은 게 부모님의 욕심일 거예요. 근데 나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절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철폐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교육 자체를 개선해서 오히려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훨씬 좋은 탄탄한 유로피언 주요 국가들의 모델처럼 사교육 갈 필요가 없게 만들도록 공교육을 혁명적으로 혁신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1인당 들여야 될 교육 예산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10명 혹은 20명의 학생, 학급당 1명의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20명 학급에 왜 1명의 선생님만 계셔야 되죠? 3명 계시면 안 되나요? 5명 계시면 안 되나요? 선생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학교 운영 인력들이 더 많이 보강됨으로써 학교를 보낸 부모님이 아이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경력 단절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래야 아이 낳으면 나라가 길러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왜 요즘 학교들은 학교 보내놓고 어머니가 와서 녹색 어머니 왜 어머니가 와가지고 식사 점심 당번하고 엄마 안 되면 아빠가 오세요 점심 당번하고 왜 학교에 부모님들을 끌어들이냐고요. 낳았으면 길러주는 건 국가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교육기관 자체를 공교육기관 자체를 커리큘럼상이나 아니면 교육 인력이나 행정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과 같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어 나갈 때 부모님들이 아이만 낳아도 나라가 길러주는 사회구나. 그거는 초등등 유치원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달라진 교육제도 하에 놓일 때 궁극적으로 이 저출산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학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공교육 환경이 좋아요. 이제 네. 사교육을 능가할 정도로 우수한 선생님들이 이제 막 잘해줍니다. 네. 물론 그 중에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또 대학교로 가잖아요. 네. 그럼 대학교 개혁은 또 어떤 식으로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그 부분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예. 이제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혁신 수준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네. 일단은 초중등 교육,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네.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그런 식으로 아예 커리큘럼이나 교육 인력, 행정 인력을 다 보강해서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든 그냥
여기 학교 보내면 끝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족시킬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입학할 때 또 대학 교육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입학한 학생들이 진로와 전혀 무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너무나 많은 손실 아닙니까? 뭐 언어학 공부하고 제가 언어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네.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뭐 다른 뭐 국어를 공부하고 도덕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했지만 근데 전혀 상관없는 마케팅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사회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대학 혁신이 또 필요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대학 구조도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들을 또 많이 육성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왜 대학 교육 끝나고 취업 준비를 따로 하죠? 왜 그런 거예요? 대학 과정 자체가 취업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네. 산업에서 미래 산업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고 그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 자체도 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 문제 듣고 보니까 진짜 심각한데 진짜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도 저는 또 듣다 네. 보니까 살짝 드네요. 저희 애들 봐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희 애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네. 공부를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인재 국가적인 인재 애들도 있고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자녀들까지도 요즘은 기본 코스로 가야 되는 맞습니다.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공교육도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들 봐도 그렇고 후배들 봐도 그렇고 나이가 50 넘었는데 예.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제 네.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나. 자기 네. 인생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나이가 50이 넘어도 모른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네. 진짜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가서 국가 인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충분히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급학교를 가서 사회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기본 이상의 소득을 얻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